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토대로 김영계 불만 잠재우기에 나섭니다. 김영계 이원욱 의원 사무실 앞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에 대해서도 자제를 호소하며 당내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권이 청년층 지지율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0세 이하 자녀 셋 출산 시 병역 면제 등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해 선을 긋는 한편 청년들과 함께한 치맥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민주당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열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한 장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테라폼 랩스 대표 권도영 씨의 신병 확보 경쟁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도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했고 싱가포르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국내 송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이 올린 SNS 글부터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위, 조롱, 욕설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조작은 하지 말아야겠죠. 이제 사진까지 조작하시는군요. 악마가 필요했나 봅니다. 어떤 소식인고 하니 지난 24일 지역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의원욱 의원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이 홍보물 속 의원의 이 의원 사진이 원본에 비해서 봤을 때 살짝 조작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구정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본은 이원욱 의원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의정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홍보물은 이제 이원욱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원본 사진에 비해서 홍보물의 사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뽀샵 처리한다고 그러죠. 약간 이 사진에 뭔가 가피를 한 뭔가 손을 댄 흔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왜 손을 댔는가 보면 이제 그 원본 이미지의 어떤 좀 좋은 이미지 대신 약간 좀 뭐 비열해 보인다거나 조금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 뽀샵 처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원욱 의원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원욱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현재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후임을 다음 달이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원욱 의원은 이 2년 전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당시 정세균 후보의 어떤 이제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와는 상당히 좀 날선 각을 세워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비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만약 이원욱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된다라면 이재명 대표, 이원욱 원내대표 당내 갈등이 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원욱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쁘게 만들어서 원내대표에 당선시키지 못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이원욱 의원은 악마화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보정한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배신자 느낌을 내기 위한 살짝 보정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내부 공격을 자제를 촉구하는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특히 지금 보시면 조작된 이미지까지 동원한 내부 공격을 민주당 당원이라면 멈춰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김광 소장님, 네. 이렇게 내부 공격을 자제를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결집을 좀 호소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집까지도 안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진을
보정을 해서 좀 더 이제 안 좋은 얼굴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같은 당에서 다른 당의 어떤 정치인한테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같은 당의 어떤 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당에서 이렇게 협조도 하고 당의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같은 당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이제 들어선 거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인 것인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외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가 흔들리고 내부가 균열이 되면 사실은 적전분열이라고 힘이 모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진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해도 이제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뚫고 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게 원내대표거든요. 이게 이미 조작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당의 이견을 얘기했고 박용진처럼 뭐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의 뭐 적으로 만들어서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그리고 18원 뭐 문자 보내고 18원 뭐 후원금 보내서 사람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네, 변호사님 사실 이 강성 지지층들이 물론 개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거든요. 그런데 결별까지 요구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른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들을 향해서 좀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의 좀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뭐 이런 팬덤 정치라든지 뭐 그런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표명하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우리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가 이른바 개딸들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라는 식의 논리는 좀 너무 부적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들로 인해서 당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반성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지점에는 사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169명의 더 책임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극 지지층이나 또는 개딸분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또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고 또는 그것에서 경청할 것은 또 경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의원들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막연히 모든 책임은 개딸들에게 있는 것이고 개딸과 결별을 한다면 민주당의 모든 위기가 다 사라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오히려 당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박용진 의원도 본인조차도 뭔가 어떤 책임으로 민주당을 변화시켜 나갈지 그런 메시지와 비전을 먼저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계에 대한 어떤 견제구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서종욱 변호사님께서는 견제구라는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이 개딸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진짜 우리 정치의 암적인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정치도 이게 건전한 팬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지를 넘어서 반대편에 대해서 완전히 인신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 정치에서 없어져야 될 이런 이제 요소고요. 저는 뭐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자제해달라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이제 표결을 또 아마 이게 검찰에서 또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쌍방울이나 백현동이나. 그러면 이제 당장은 다른 이게 의원들의 표가 아쉬운 거죠. 왜? 또 영장 청구 왔을 때 이번에 더 많이 이탈해 버리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게 반대 의원들을 이게 어떻게든 잡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개딸들한테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게 좀 호소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지금도 이게 실제 행동으로 어떤 개딸을 징계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보수 측의 뭐 이게 공작인 것처럼 이러고 또 이제 김남국 의원도 개딸은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는 지금이라도 이게 진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댓글 막 공격하면 이거 양념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양념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저는 진정성 있게 정말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의 행태에 대해서 엄하게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 들어봤는데 좀 한번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실적을 만든 게 사실은 뭔가 이제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 과거의 보수 커뮤니티에서 만들었던 그 포맷 그대로 만들어져서 과연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만들었냐라는 그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그 범위를 특정하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걸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딸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지지층, 어떤 지지층 결집할 때는 적극으로 포용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유불리의 판단이 따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할 때는 뭐 우리 같은 뭐 지지층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좀 비난을 받으면 아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도 국민이에요. 그리고 지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암적 존재다라는 어떤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패러디를 통해서 개딸과 헤어질 뭐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한테 적극 지지층보다 더 강력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지지층하고 결별을 해라? 그러면 예컨대 박용진 의원은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선을 지나가게 되면 이거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지 이 분들은 뭐 굉장히 뭐 헤어져야 되는 대상이고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정치 참여를 우리는 촉구하는 그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수준을 또는 어떤 선을 지키면서 정치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유도를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이분들은 안 된다, 저분들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갈라치기고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극단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어떤 행태도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먼저 극단화가 안 되면 이분들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찰적으로 정치인들이 먼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른바 이 개딸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정말 개구진 그러나 정말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의미로 썼던 단어잖아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혐오 단어로 슬슬 바꿔가고 있는. 우리도 연구를 해가지고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개딸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개딸이 저는 알고 있기로는 개혁의 딸의 의미로 알고 있었는데 또 개구진 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은 그 긴 단어를 축약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혁의 딸들의 이제 약자를 개딸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감 자체가 사실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개딸들을 옹호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인식을 하지만 다르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개딸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조정하는 분들이다. 이제 이런 상반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제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되는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팬덤 현상은 과거 한 20여 년 전인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노사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201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조직화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급하게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과정에 이른바 이 개혁의 딸들, 뭐 양심의 아들들, 뭐 양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인데 1년이 가까이 지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분열의 어떤 이 원인을 제공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합리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반발보다는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순화된 이름으로 바꿨으면 하는
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단어들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분열과 그리고 결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분열도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증거인데요. 이외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당내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직 개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느 정도의 인적 쇄신이 예상되시나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인 그 임선숙 최고위원이 이미 사의를 밝혔고요. 그 네. 부분이 다 수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일단 한 분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도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대변인단도 교체가 어느 정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중폭의 또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7인의 소속이나 뭐 철험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의를 표명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그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어떤 분들로 또 채워지게 되는지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인적 쇄신을 하는 것에 어떤 의도라든지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아무런 울림이 없다면 사실 인적 쇄신을 10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비명계를 달래고 자리를 나눠 먹는 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적 쇄신 자체가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울림으로 다가갈지 그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자리에 누가 오고 누가 교체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인적 쇄신을 관통하는 큰 메시지를 대표와 지도부가 국민들께 던질 수 있기를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차기 총선에서 이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유임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친명계에서 차기 총선에서 주도권은 놓지 않겠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로 비명계의 반발이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인적 쇄신하려면요. 최소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거. 이게 인적 쇄신이고요. 아니면 이게 최소한 사무총장 조정식 이분이라도 이게 바꿔야지 인적 쇄신이지. 나머지 자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호남 목세 뭐 최고위원 임선숙 바꾸는데 국민들이 임선숙 위원을 얼마나 압니까? 이분을 이게 손갑석으로 바꾼 데서 뭐가 달라집니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당에는 공천입니다. 그럼 이게 공천의 실무는 사무총장이 실무자예요. 이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반 이재명 측에서 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인사 개편이지 제대로 이게 그 핵심 공천 라인 이 부분을 이게 바꿔야만 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다양한 교체 명단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다음 후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이분도 교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그 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주장으로 논란이 됐고 또 이 대표와 면담한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가 사과하는 등 구설이 있었죠.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논란에 대해서는 잔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김은옥 소장님, 네. 뭐 어떤 그런 불만을 잠재우려는 행보도 있겠지만 이런 설화도 한 바탕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진즉에 좀 스스로가 거취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대표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당직 개편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좀 교체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무총장이잖아요. 비명계에서 사무총장을 꼭 바꿔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공천의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게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비명계 또는 반명계로 해달라는 건데 이런 식이 되면 결국에는 나눠 먹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어떤 당직을 나눠 먹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을 할까 민주당에게. 네.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쇄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인적 구성원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당의 모습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줘야지 비전이 되고 희망을 주면서 총선에서의 어떤 힘을 모아
질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단지 비명계가 요구하니까 뭐 이런 식은 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앞으로 또 재판이 일주일에 2-3번 열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당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뭐 당직 유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는 사실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직을 수행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뭐 법리상 또는 당원 당규상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 과정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집중 심리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고 그리고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도 뭐 이제 이르면 이제 뭐 몇 개월 내에 또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면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뭐 쌍방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법정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 일들이 잦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뭐 당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좀 네. 부정차적인 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직 개편이든 아니면 인적 쇄신이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관련된 모든 뉴스에 지금 블랙홀처럼 돼 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쌍방울 의혹 사건도 있고 앞으로 지금 체포동의안이 어떤 게 더 올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1야당 더더군다나 과반이 넘는 이 가장 거대 정당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 당대표가 가장 이 사법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인식에서 지금 그런 프레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는 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뉴스거리로 계속 국민과 이 민주당 당원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한국 정치를 올바르게 복원시켜야겠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임기인 1년 6개월 이후까지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고 국민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앞으로 4년 뒤에 있을 대선 때까지 계속 민주당을 볼모로 이재명의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정치를 걱정하고 민주당을 걱정한다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 사법 리스크는 내가 떠안고 가겠다.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한 발 물러서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요구를 하는 당원과 국민도 많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여러 개 중에 일단 한 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사안 때문인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이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근데 이 사람이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블로그에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출장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라면서 공개를 했는데 김광욱 소장님,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 결국에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에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기계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당시 시장으로서 해외 어떤 출장 또는 국내 출장 이게 10여 차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거를
다 팀장이 그리고 600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다 기억해야만 하는 이렇게 요구받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을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뭐 구차장님께서 계속해서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때 이미 이 얘기는 다 나와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출을 했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신뢰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느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예컨대 이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회복 불가능하죠. 하지만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재판 과정이 이어진다면 사실은 검찰의 말들이 신뢰성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입지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엔 또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이 사퇴로는 거의 묻혀갈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막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대표 측은 원래 김문기 전 처장과 이 대표가 같이 눈을 마주친 적도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었었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에서는 함께 마주보고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계속 공개가 된다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먼저 이제 그 왜 부인했는지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제 그 3번이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인한 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 그럼 이게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서 이게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처벌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나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3번 부인한 게 베드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도 방송사에서 저는 치밀하게 원고지를 사전에 줬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확인할 겁니다. 법원에서. 자, 그럼 원고지를 받고도 만약에 김문기 씨를 잘 안다고 시장 때부터 하면, 그럼 이게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유동규 씨한테 뺨까지 맞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본인한테 김문기 씨를 잘 아는 게 불리하다 선거에, 이러니까 이게 시장 때 몰랐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부인한 거, 이 의도가 저는 안 좋다 보고요. 그러면 이게 증거를 보면 보통 이제 골프가 놓는데 이것도 이게 2인승의 둘이가 김문기 씨하고 운전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되어 놓은 게 요트입니다. 아니 골프는 이게 뭐 외국에 몇 번 채타하도 요트요. 저는 평생 한 번 딱 타봤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는 그분들에게 요트를 많이 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트를 3명이 탔거든요. 네. 유동규 씨도 빠졌어요. 수행 비서와. 이걸 기억 못한다? 요트를 이게 몇십 번 탔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근데 요트 탄 사람을 기억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규 씨보다 김문기 씨가 더 이재명 대표와 친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7차례 최소 이상 대면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5,500억 환수의 논리적 근거를 대주가지고 설명할 때 직접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이게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모른다 하면요, 정말 이게 그 기억력이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억력으로 무슨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까? 그 정도 이게 골프 치고 요트 타고 통화하고 수없이 만난 사람이 기억 안 난다? 저는 이런 기억력으로는 정치하면 안 된다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 기소 이후 민주당의 내홍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여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르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긍정, 부정 평가 모두 외교와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긍정 평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 때문이냐라고 짚어보니까 긍정도, 부정도 모두 외교 그리고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구정우 차장님, 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이 보수 성향 지지층이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일본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자의 어떤 감정 문제 또는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이제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 그걸 중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대일 관계 개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직무 수행을 놓고 좋아하는 측에서는 더 좋아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이 비판적인 그 여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결단에 대해서 국민의 호불호가 어떻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저 결단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키우는데 또는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활로를 여는데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앞으로도 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요.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좀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7%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좀 여쭤보면요. 네. 지금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양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20대는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폭의 변화를 줄곧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24% 나왔잖아요. 네. 17%에서 그 전주 3월 3일 날은 또 24%였어요. 네. 그리고 그 작년 연말만 해도 21%였는데 작년 여름까지 가면 49%입니다. 네. 그러면 49%에서 지금 24%, 17%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20대 고유의 특징이거든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정당이라든가 인물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굉장히 본인들이 관심이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큰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7% 올랐죠. 일주일 만에.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하나의 추세를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추세를 보려면 오히려 다른 연령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추세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어쨌든 지금 7%포인트가 오른 모습인데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과의 그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기성세대가 봤을 때에 비해서 윤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정책의 가성비,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몰고 올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 눈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의 관계가 반드시 풀어야 될 난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라면 상대적으로 젊은 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한국이 앞으로 이 국익을 키워나가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 사회만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고 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20, 30대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높았는지 그것이 꼭 일본 결단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윤 대통령의 어떤 가장 뚜렷한 직무 수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분석과 관측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주 이 한일 회담이 추진 중이었을 때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고 또 지지율도 낮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엔 다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셨는데 특히 20분 넘는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호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과 주관이 상당히 뚜렷하게 좀 굳어진 측면이 강한 반면 아직 좀 약간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관계에 있는 20, 3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됐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교 행보,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대응, 이제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그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 미래 이런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이 받아들여진다면 지금은 20, 30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30, 40대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지지 여론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저희가 짚어보는 이유는 이제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종 대안과 움직임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여의도의 민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보합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은주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론조사가 뭐 한 곳의 여론조사만 놓고 뭐 이것만 분석한다 뭐 이런 것은 좀 오류가 나기 마련이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흐름만큼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첫 주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첫 주와 그리고 둘째 주까지는 그 전당대회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컨벤션 효과는 전혀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물론 국민들의 여론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에 비해 일본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견제라든지 비판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친윤 일색인 그런 지도부가 선출이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거의 연동돼서 행동을 하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국민들과 또 당원 여러분들께는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뭐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쓴소리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비판도 나와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지도부는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연동돼서 같은 목소리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대감이 많이 걷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물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그 대일 외교 맞고요. 근데 그 옛날에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짜뉴스 괴담은 단거리고 팩트나 진실은 마라톤, 장거리다. 이런 데 표현을 썼어요. 원래 이제 가짜뉴스나 괴담은 단거리처럼 이게 빨리 전파돼요. 그러나 이게 팩트나 이런 진실은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일본 회담하면서 뭐 독도를 의제로 했다니 또 이게 위안부를 거론했다니 의제로 했다니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뉴스가 판친 거죠. 완전히 괴담이 판친 거예요. 일본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일본이 언제부터 우리 그 진보 진영이 일본의 우익 신문의 그 보도를 그렇게 금가옥조처럼 이게 믿었습니까? 저는 이게 의제로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이런 게 아마 이제 그 순간적으로 단거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지지율에 좀 이게 야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분이 넘도록 제대로 이게 진정성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이게 우리 한일 관계 제대로 미래를 알고 이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65년 협정부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배상부터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시간이 걸려요. 앞으로 이게 저는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오르게 여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지율에서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을 좀 구상 중인데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를 했습니다. 30세 이전에 자녀를 셋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이 검토 중이고 또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이 종종 민주당이 정책을 제시하면 진짜 극치의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거론하신 두 가지 정책 자체가 극치의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아이를 3명 낳으면 군면제를 시켜준다. 지금 20대에 결혼하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3명을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건이 전혀 조성이 안 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이 많이 낳는 것에 보상한다는 그런 정책을 내세운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믿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18세까지 월 100만 원을 준다.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기본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다른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공표를 할 때에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들을 수차례 거쳐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공표가 돼야 되는데 너무 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는 거는 오히려 정책적 혼란만 준다. 최근에 이제 MZ세대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9시간 이제 주 근무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69시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60시간 이상은 하기 어렵겠다. 이러면서 정부 전체 입장이 막 혼선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정부 안이 뭐냐. 이렇게 혼선을 왜 주느냐. 지금 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비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제시할 때는 아주 선명하게 뭔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일단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맞지만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게 보고가 돼서 공식으로 검토가 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여론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좀 관건이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또 입장을 낸 건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안은 뭐 이렇게 참신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재밌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민의힘이 만약 이걸 정말 정책으로 추진한다라면 엄청난 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채널A가 취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먼저 보도를 했을 뿐이고요. 이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저출산 대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김관욱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현실 가능성이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강 정책과도 맞지가 않는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우파 진영의 경우에는 가장 중시하는 가치가 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국익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아무리 지금 애를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병역이라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 저출산과 맞바꾼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이 사고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그 당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 토론을 충분히 했다라면 절대 이 당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뭔가 시해, 세금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고 돈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면 이 저출산이 해결될 것으로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출산의 문제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낳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누구에게나 이 성장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야 정치권이 좀 그 아이디어를 함께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달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 대책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기에서 좀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국민의힘 청년 지도부와 또 대통령실 청년 정책 담당 행정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제 모습 함께 보시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소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고 또 좀 생산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일터는 다르지만 모두의 고민은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요. 각자 갖고 있는 고민들을 잘 풀어내고 우리가 이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좋은 시작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노동시장과 내일을 위하여!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좀 MZ세대와 밀착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는 이제 69시간제요. 이것도 이게 가짜 뉴스나 괴담이 많다 봐요. 이걸 이게 무조건 시간을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뭐 48시간 일하는 걸 69시간으로 다 늘리자. 노동 시간을 늘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회사나 저는 근로자 다 좋은 게요. 근로자한테는 시간의 자율성 선택권을 주는 거고요. 회사도 이제 그 사정에 따라 유연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광고 회사나 게임 회사가 있다. 특별히 바쁜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조금 더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한가할 때 휴가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이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유연성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쁩니까? 저는 이게 무조건 야당이 이걸 이게 비판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69시간은 취재는 좋은데 너무 많으면 그럼 이게 65시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면서 서로 협의를 할 문제지 이걸 이게 무조건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비판할 건 아니다. 대안을 가지고 서로 이게 여야가 좀 이게 머리를 맞대고 저는 이게 합의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받은 휴가도 다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52시간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근로자들은 휴가를 쓸 권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게 되면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69로 늘려놓으면 더더욱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들이 겪는 그 부분을 알고 겪어보고 그리고 이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공방 소식 한번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귀-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 처리 과정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민영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다음에 이를 야당 몫으로 잡고 인원 구성을 짜서 이제 안건 심의를 진행을 했던 건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판 중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상 기관 간의 권한이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심의 의결권, 심의 포결권이 침해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 위법한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봤지만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가결한 선포한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법안 자체는 합법이다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그런 판결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노동관계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됐을 때 그 날치기로 통과되는 그 과정은 위법했지만 결국에는 법안 자체는 그 가결 선포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은 합법이다라고 본 결정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굉장히 무슨 이례적인 판결인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그 권한 내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또 존중하면서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대의 어떤 그런 선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차적인 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만 더 좀 짚어보면 헌법재판관의 그런 의견 분포예요. 그래서 5대 4 보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미선 재판관이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헌재 판례에 의하면요, 도대체 어떤 하자가 있어야지 이게 무효가 됩니까? 모든 경우에 그냥 본회의 최종 통과만 되면 모든 법이 유효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지 이게 정말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모든 절차 하자를 무효라는 안 봐요. 우리가 절차 중에 중대하고 그다음에 그 하자가 명백할 때는 그게 무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앞 단계가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일단 이게 법이 통과되려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단계가 무효가 되면 뒤에 단계는 무효가 된다. 이게 확고한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이게 중대하고 명백하냐? 이 하자가 중대 안 합니까? 지금 이게 위장 탈당, 사회로 치면 이게 위장 이혼입니다. 왜 잠깐 나갔다가 다시 결합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위장 탈당해서 안건 조정일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임기가 끝나가 검수완박법은 60일 안건 조정이 가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편법 꼼수로 했는데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입니까? 네. 이게 중대한 하자고 명백한 하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면 앞 단계가 안건 조정이 무효면 뒤에 무효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저는 이미선 재판관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헌재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안 돼요. 이 5분의 재판관들이 거의 민변 내지 우리법 연구회 이런 이게 특정 성향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헌재는 이게 다양하게 객관적인 분들이 구성돼야 된다 봐요. 네, 헌재는 이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다며 청구한 심판에 대해서도 각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반발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서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시행령까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이 좀 거취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거취를 요구해요. 뭐 탄핵부터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에 사실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분이라고 지금 헌재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나 소추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해받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저는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헌재라는 거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재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어떤 결과를 왜곡해서 위헌이라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의 어떤 의사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5명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헌재가 판결하면 기관 전체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처신은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수원복이 어려워지면서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헌재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조아라 앵커의 이름을 닮아 미담을 전해드리는 소식이죠. 이뉴스 조아라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식당 밖을 서성이던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와 앉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식당 주인이 국밥을 가져다 줬는데도 멍하니 있는 할머니. 결국 손에 이렇게 수저까지 쥐어주니 한술 뜨기 시작합니다. 경찰들도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는지 계속 쳐다보죠. 그런데 이 경찰들 5분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돌아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다시 식당을 찾은 겁니다. 인상착의가 전박이 마오라라고 돼 있었어요. 다른 옷들도 있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박이 마오라가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내쫓기는커녕 국밥을 내준 식당 주인의 관심과 경찰의 눈썰미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국밥집이잖아. 말 그대로 국밥집은 이래도 뭐 한 가족처럼 식구들처럼 막 이렇게 잘 지내요. 손님들한테도. 요새는 세상이 너무 야박하잖아. 우리는 그런 뜻은 없고 항상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우리 이모들이 잘 챙겨서. 누리꾼들은 남일 같지 않다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다,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경찰과 식당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더 보듬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될 겁니다. 경찰과 식당 주인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 가상화폐인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씨가 동유럽 국가 몬테네그로에서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 씨는 한때는 가상자산 업계 천재로 불렸었는데 구장 추장님, 네. 지금 현재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테라와 루나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통을 하면서 뭐 일약 스타가 됐죠. 이게 그 거래 규모가 5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99.98%가 폭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 분들의 이 막대한 손실을 끼친 그 당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권도영 씨는 이제 거주하고 있던 싱가포르를 떠나서 어디 제3세계로 떠났는데 이제 그 행방이 묘연했다가 이 동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에서 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권도영 씨가 이 테라와 루나 이 폭락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아마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 권 씨가 이 가상화폐 폭락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서 발행을 강행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자본시장법 178조가 적용되는데 결국 사기적 부전 거래 행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테라나 루나에 대해서 사기를 쳐서 결국에 부당한 이익을 받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 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럼 테라랑 루나가 과연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증권의 일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권도영 씨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출국한 후에요,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뭐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급될 때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과연 이 부분을 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증권성을 인정하고 있고 한국 법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들이 어느 정도 해석상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권도영 씨가 이 테라 루나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서 또 확장된 범죄 행위가 좀 추가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범죄인 인도를 해갖고 와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도피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이 위조 여권을 들고 있었다가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보는 것처럼 이제 권도형 실명을 쓰고 국적만 이렇게 교체한 그런 수법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처벌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거 제가 대검에 좀 확인해봤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그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워낙에 그 소환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미국도 뉴욕 연방금 뭐 검찰에서 기소, 미국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검찰도 기소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몬테네그로도 이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위조 여권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제 그 관계국들이 협의해서 아마 이제 그 피해가 제일 크다거나 아니면 이게 형량이 제일 높은 나라 있잖아요. 이쪽에 우선 주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먼저 처벌돼야 됩니다. 잡혀 있으니까 그게 위조 여권이나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미국으로 오히려 인도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피해 규모라든지 또 이게 형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아마 우리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지만 바로 이게 우리나라로 올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 권 씨가 어쨌든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제 국적도 하나의 요소지만 결국은 이제 범죄 피해 규모, 그다음에 형량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소 중에는 뭐 우리나라 이게 국적이지만 대학은 이게 또 미국에서 넣었는데 피해 규모가 워낙 미국이 더 크다면 그리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권도영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앞서 지도로 보셨다시피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는데 입국 기록이 없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사실 영화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뭐 미입국을 한다든지 뭐 위조 여건을 통해서 입국 기록이 안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저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 불법 입국 혐의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까지 추가로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몬테네그로에서는 72시간 구금이 최대치지만 근데 법원의 그 재판을 통해서 지금 30일로 구금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도영 씨 측 변호인이 항소를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 어떻게 처분을 할지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나라로 범죄 인도 청구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몬테네그로 당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기소를 했고 우리 검찰도 수사 중이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서 이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수사 진행이 빨라서 기소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미국으로 기소가 먼저 돼서 미국으로 먼저 가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다 살고 나서 우리가 또 범죄 인도를 해갖고 와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당연히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에서 살게 됐던 뭐 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작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권도영 씨가 범한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법정에서도 반드시 처분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가지 혐의가 있는 그런 미국의 그런 기소 상황도 있고 다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혐의들도 많아서 너무 복잡할 정도인데 어느 나라에 가는 게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고 좀 예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자본시장법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게 피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 범죄가. 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무거운 이제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모든 이게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합산해 버려요. 이 말은 이게 미국에는 징역 700년도 있고 그래서 300년 감형되는데 400년 남았다 이런 기사도 있잖아요. 따라서 미국이 아마 이게 8개 혐의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다 합쳐보면 미국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몇백 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미국 처벌하고 또 이게 우리나라 처벌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 뭐 무기에 가까울 정도로 형량이 넣어버리면 실익은 없어지는 거죠. 네, 가상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씨 체포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좀 더 풀리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음 소식은 얼룩말 세로 관련 소식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선 얼룩말 세로, 그러니까 주중에 정말 뜨거운 소식이었죠. 얼룩말이 동물원을 탈출한 소식이 여러 가지 보도가 됐었는데 먼저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인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그럼 아빠가 나가면 따라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혼자가 되었으니 너무 이 친구가 놀란 상태인 거예요. 호흡이 제 상태를 보면 너무 불규칙하게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이게 왜 가능한 사안일지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동물들의 사례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게 얼룩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사실 저렇게 도로로 활보했던 동물이 얼룩말이 아니라 막 맹수였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린이대공원에서 동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바로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 얼룩말 세로가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름대로 이제 반항기나 사춘기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좀 정말 짠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세로를 더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대공원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동물들이 저렇게 쉽게 동물원을 박차고 나와서 저렇게 도로를 돌아다니는 광경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원이 꼭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세로의 인기가 계속 좀 뜨겁습니다, 차장님. 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패러디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에서 얼룩말을 본다는 네.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일이 뭐 이런 이제 그 탈출을 하면서 이제 그 보도가 됐고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자동차 뭐 블랙박스 있죠.
아니면 그 개개인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로가 어디를 가느냐가 계속 실시간으로 중계되다시피 해서 이 촬영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세로의 행적, 세로가 왜 나왔는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은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잘 관리되었어야 될 동물이 우리를 뚫고 나가서 탈출해서 시내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어떤 대책,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세로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 더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 대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지만 정말 생소한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룩말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동물들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걸 두고 정말 다들 관심이 많은데 동물을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외 토픽에서 꽤 보던 장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뭐 경찰이나 뭐 관련 기관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거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전 이 기사를 보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해프닝이다. 그냥 관리 못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 얘기를 보면 저 세로가 겪었던 어떤 심리적 충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 심리적 안정이 제일 중요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사육사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동물들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온라인상에서는 한 시민이 얼룩말 세로를 마주쳤는데 능청스럽게 이렇게 시선을 피하면서 대처한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동물원의 모습이 좀 더 동물 고유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형태의 그런 생태 동물원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동물권 보장이라는 또 이제 의제가 또 떠오르긴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이 동물원 자체가 또 동물들에게는 과연 동물권 보장 차원에서 맞느냐라는 논쟁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 동물원이라는 것을 아예 없앨 수 없다면 그래도 그 동물들에게 가장 친화적으로 동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야 또 인간과 동물들이 공존하는 또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이렇게 동물 탈출했던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지난 2005년도에 코끼리 6마리가 탈출했던 것도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 코끼리 한 마리가 삼겹살집에 막 가서 막 난동 부리고 네.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세로 탈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최대 100만 원 생계비 대출을 실시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없도록 신청 당일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른 글로벌 기업 CEO들과 함께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담하는 등 삼성의 중국 내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교류를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 야간 관람 예매가 진행됩니다. 2,500매 한정 판매입니다. 올해 경복궁 야간 관람은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혹 이번 예매를 놓치더라도 4월 26일 5월 관람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전원은 비례대표제 개편 등이 담긴 3가지 안을 중심으로 2주간 난상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 후 단일 개편안이 나오면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까요. 벌써 벚꽃이 활짝 핀 곳이 있는데요. 관측 이래로 두 번째로 일찍 피어난 벚꽃이라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도 오후부터 점차 해소된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들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